언니 낸시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셰릴은 언니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편 때문에 투잡을 뛰긴 했지만 약속 어기는 것을 싫어해 지각도 하지 않았던 언니가 말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직접 언니의 집에 전화해 보았지만 점장의 말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교육 때문에 출장을 간 상태라 확인이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향했죠.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항상 두 조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언니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낸시와 조카들을 발견했죠. 1975년에 결혼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정착했던 낸시와 그녀의 남편 존은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중장비 운전기사였던 존은 가끔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고는 했는데 1987년 3월 15일 그의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이날에도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갔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당시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낸시의 동생 셰릴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금요일이었던 13일. 이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언니와 저녁을 먹었고 저녁 9시 무렵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셰릴은 낸시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주의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에 갔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팀을 따로 꾸려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낸시가 팁을 모아둔 통은 비어 있었고 그 밖에도 그녀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고급 카메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돈이 될 만한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고 집안을 뒤졌던 흔적 또한 없었거든요. 화장대 위에서 발견된 장갑과 욕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젖은 수건은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범인은 수건을 이용해 욕실 내부를 닦은 뒤 세면대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떠났습니다. 혈흔 같은 증거를 닦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실에 눈에 띄게 남은 혈흔은 그대로 두었죠.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범인이 범행 당시 약이나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낸시와 장녀의 몸에 남은 성폭행의 흔적과 유독 낸시에게 집중된 구타의 흔적은 원한과 성적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기에 범인은 그녀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죠. 사망 추정 시간은 토요일 오전 1시에서 10시 30분 사이. 이 시간대에 그녀의 집을 찾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그녀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경찰은 남편 존의 조카인 커비 앤서니를 주목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앤서니는 10대부터 나쁜 길에 빠져 여러 범죄를 일으킨 남성이었습니다. 14살에 1급 강도 혐의로 체포돼 보호 관찰을 받았고 2년 뒤에는 학교에 불을 지르려다 걸려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했죠. 19살 때는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총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돈을 훔치며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매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금방 풀려났던 그는 1985년에 로크릭 캐니언 피크닉 지역에서 일어난 중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한 소녀가 영구적 상처가 남는 폭행을 비롯해 성범죄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샘이라는 이름이 적힌 넥타이가 발견됐고 확인 결과 샘이 친구였던 앤서니에게 넥타이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용의자로 선정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충격으로 범인을 기억하지 못해 끝내 결말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뒤로 그는 삼촌이 있는 앵커리지로 이주했고 가끔 낸시의 집에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삼촌이 보조키를 따로 주지 않았기에 그는 조카의 침실 창문을 통해 들락거리고는 했죠. 여자친구와 함께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얼마 안 가 문제를 일으켜 홀로 배에서 내린 그는 다시 낸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조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지만 낸시는 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 얼마 뒤 그는 쫓겨나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죠. 증거들이 모일수록 그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낸시의 집에서 없어진 고급 카메라가 앤서니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그는 이에 대해 삼촌 몰래 그녀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찍고 싶은 것이 있어 빌렸다는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며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 새벽에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던 그는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고 8시에 낸시와 돈 문제로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친구 집으로 가 또 다른 친구와 빨래방에 들른 뒤 12시가 될 무렵 셋이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다는 그의 주장. 하지만 확인 결과 친구들은 그를 11시에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이나 비어버린 알리바이에 앤서니는 자신이 헷갈렸다며 낸시와 통화가 끝난 뒤 햄버거 가게에 혼자 들러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 주차장에서 먹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햄버거 가게에 확인해 본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죠. 앤서니가 방문했던 햄버거 가게의 주차장은 주차한 차량이 기록으로 남는데 그의 차는 기록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가게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먹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밖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더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앤서니를 만났던 한 여성은 그가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녀가 당하는 것을 엄마가 지켜봤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현장에 남겨진 증거를 통해 유추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범인만이 아는 내용이었죠. 그해 4월 14일, 앤서니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만나기로 했던 날. 이날 그는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며 가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몇 시간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친구는 그가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캐나다로 떠났다는 친구의 말에 형사는 곧바로 국경 초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미국 국경을 통과해 캐나다 국경 초소까지 갔던 그는 결국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4월에 열린 재판에서 앤서니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날 그가 파티에서 약과 술에 취한 상태로 낸시의 집에 갔다가 그녀가 빌렸던 돈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과 팁을 모아둔 통 등에 남겨진 그의 지문이 맨 위에 남아있던 것을 지적. 이런 물적 증거와 여러 정황 증거로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그해 6월에 재판부는 357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2225년 4월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는 앤서니. 그가 그날까지 꼭 살아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